거루행정사 이경배입니다. 요즘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기금의 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해 가업승계, 법인세 절세의 끝판왕, 자기주식 해결, 차명주식 회수, 가지급금 해소, 명의신탁 해결 등 장점만을 부각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컨설팅함으로써 일부 사업주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후회하면서 해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설립하면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분은 블로그와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설립을 하면 사업 폐지 전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근거법령인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해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일정 요건이 되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를 보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로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 폐지 전에는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해산할 수도 없고 기금법인이 아무리 위법한 행위를 하여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하여 해산시킬 수도 없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일단 설립을 하면 사업 폐지 전에는 해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해산 시 기금법인의 재산은 회사에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일반 비영리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비영리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기속하거나 유사한 목적 사업에 처분을 하거나 국고에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재단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은 그 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해산 시 재산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금 법인은 해산 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있으면 우선 미지급 임금 지급에 사용을 하고, 그래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남은 재산의 50%까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지급 임금 등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50%까지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지급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한 자가 있는 경우 지정한 자에게 기속하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속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도 해산 시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잔여재산은 어떤 경우든 회사에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출연한 기금은 10%에서 50%는 의무적으로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즉, 매년 출연한 기금의 일부만 목적사업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경우 매년 출연한 금액의 50%는 목적사업에 집행할 수 있으나 나머지 50%는 기본재산에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복지제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포인트를 주고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집행하는 행태입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경우
매년 출연한 금액의 80%는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20%는 기본재산에 적립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경우 매년 출연한 금액의 90%는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0%는 기본재산에 적립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넷째, 기본재산 사용의 엄격한 제한입니다. 매년 출연한 기금에서 적립한 기본재산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재산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이 참여회사 전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5년간 기본재산의 20%를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년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정진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본금이 없는 사업장, 즉 병원 등에서는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목적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업무수행 출장비, 연수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등도 불가능합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구입비, 인차비 명목의 금품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체력단련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도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아닌 불우이웃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기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사내 구판장, 자판기, 구내식당 지원도 하지 못합니다.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도 안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되지만 기회만 균등히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다음번에 장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 많은 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왜 활성화 노력을 할까요?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도에 공동근로복지금 활성화에 대대적인 정책 지원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 기금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내근로복지금 제도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인 만큼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컨설팅 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점을 이해한 후 기금을 설립하면 부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장점은 다음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